축덕과 추갈모 씨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2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벤투호와 김학범호의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네. 네. 그 김학범호의 주축 선수들이 많이 벤투에 품에 안기면서 그렇죠. 김학범 감독은 일본을 부러워하게 됐고요.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프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시즌이 끝났습니다. 유럽이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사실상 네. 챔스나 뭐 유로파 이런 것만 남았고. 그리고 K리그에서는 전북이 3연패. 네. 울산이 선두를 질주했고 대구가 전북을 잡았습니다. 야, 세징야 세리머니 기가 막혔습니다. 세징야. 세징 자, 오늘 세징.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축덕 토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시은 아나운서는 여전히 아, 네. 잘하고 있군요. 아, 이게 대구 전북과 강원 서울 경기를 아이 뭐라는 거야? 그래도 다행히도 저희 모두 울산 승에 걸었는데 네, 홍명보 감독님이 맞아요. 또 우리의 기운을 받고 음. 아주 마지막 극장골이 또 비슷하게 터졌죠. 네. 대구승. 뽕 PD 완전 이거는 그러니까 대구 승을 맞췄어. 대단하네. 이게 이번 라운드가 딱 그랬던 것 같은데 기세대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승을 잘 못 따고 그 무승의 늪에 빠진 팀들은 계속 무승을 했고 좀 승리를 이끌어가던 팀들은 또 승리를 하지 않았나. 대구도 그래. 이번에 계속 좋은 간만에 어려운 거 하나 기세를 맞췄다고 이어갔으니까. 지금. 그래도 막 두 경기밖에 못 맞췄잖아요. 맞춘 이유를 힘을 많이 설명해주고 줬네. 있습니다. 예. 네? 맞춘 이유도 제가 지난주에 듣기로는 그럼 저는 대구로 갈게요 이거 아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분석을 했는지 어,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그럼 무승부 갈게요 이랬는데. 아이. 정리해 주시죠. 네. 주시은, 이정찬 3경기, 주영민, 박진영 2경기입니다. 무난한 성적표를 네. 받아들었습니다. 아, 이거를. 6개는 다 맞춰보고 싶어요. 아, 진짜. 아쉽다. 네. 주시은 아나운서가 어제 네. 논산에서 촬영을 마치고 네. 새벽 1시 훈련소 반에 왔다고. 왔다고요. 네, 지나친 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초반에 살짝 지금 목소리 약간 네. 그 짱구기가 좀 뭐라, 빠진 뭐라는 거야라고 지금 스스로 나한테 말했어. 굉장히 지쳐 있는 것 네, 같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댓글부터 가야죠. 네. 혼자 직관러님이 이게 지지난주 방송 댓글인데 우리 박진영 씨가 빼먹었네요. 야외 촬영하고 왔나요, 저처럼? 제 정신이 야외로 갔다 왔습니다. 네. K리그 안 서울과 왔지 아직. 네,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영원히 출가 야외에 중. 있습니다. K리그 서울과 성남이 2주를 쉬었는데 경기력에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득은 안 됐죠? 네, 득은 아닌 것 같네요, 둘 다. 지금 덕까지는 빼먹고 아니지만. 뒤에 이따 설명 K리그 네. 할 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어서 읽을까요? 네. 또 빼먹었어요 아니, 댓글을. 이게 시간대가 제가 분명히 그 녹음 전까지 체크를 하고 오거든요. 약간 뭐가 쉬운 것 같습니다. 나비야 자파전님. 아직 와, 안 벗었어요. 쉬운 거. 네, 주바페 아나운서 대박이네요. 주말 뉴스 진행하느라 K리그 1을 떠나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면밀하게 분석하고 계셨군요. 뽕 작가도 대단하시고요. 인턴 PD 분도 잉은 없었는데요. 주시은 언니처럼 축구 열공해서 다음 기회에 적중하시길. 축덕수덕은 20, 뽕 작가 30, 주바페가 잘 이끌어 나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20, 30, 50. 2030. 네, 2030인데 나이를 쓴 건가요? 그런 거죠. 근데 뽕 작가가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정신이 아직 야외에서 안 온 것 같은데요. 잘 끌려 나가고 있죠. 그냥. 제가. 그래도 이제 삐딱선을 타는 선수가 하나 있어야 아, 잘 굴러갑니다. 삐딱선. 뭐 댓글 빼먹고 잘 이끌어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요. 이제 안 빼먹겠죠? 죄송합니다. 댓글 이거밖에 안 왔나요? 빼먹은 거 2개가 달랑이었나요? 근데 하고 제가 질문으로 돌린 게 몇 개 좀 있고. 요걸로 댓글이 약간 다음 조금- 주에 이번 댓글은 다음 주에 나오겠네요. 아니. 빼먹고 요새 댓글이 약간 여러분 잠잠하더라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하는 네, 질문으로 방송.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장진성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쨌든 축구 관련이니 여기다 질문합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현지 중계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서울에서 화면을 받아 중계할 것 같은데 맞죠? 또 취재는 해야 하기에 기자들은 파견해야 하는데 새 기자님들 중 가실 분이 계신지요? 내부자 아닌가요, 이분? 서울에서 중계하는 건 SBS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또 가서 또 코로나라도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계는 서울에서 하는 게 맞고요. 취재는 저희가 5팀이 갑니다. 5팀이 가는데 여기 중에서는 하성룡 기자가 가죠.
성룡 선배 가세요? 그리고 이정찬 기자는 패럴림픽 패럴림픽. 예. 장애인 스포츠 담당이기 때문에 가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네. 하성룡 기자는. 아스트라제네카인가요? 지난주에 백신을 맞았죠. 괜찮 1차 접종하신 거예요? 네, 1차 접종했는데 맞고 나서 당일날은 쌩쌩하더라고요. 근데 가는 기자 4명이 같은 날 맞았는데 거의 같은 시간부터 열이 오르기 시작하고 밤 한 11시 12시 정도부터 그 다음 날 다들 약간 몸살 기운에 하루 정도 시달렸죠. 4명이 다 그랬죠. 예,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백신을 맞고 열이 좀 오르더라도 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댓글이요. 그다음 질문이요. 이거 네. 질문이었군요. 네. 네. 정기원 해주시는 다비드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방송 로테이션 발언으로 인해 뽕 PD의 스트레스와 모발을 유발한 점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꼭꼭 감아라 머리카락 빠지나 하시길 바랍니다. 자, A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명단이 발표됐는데 아쉽기도 하면서 또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 보이네요. 질문거리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최근 울산과 수원 삼성의 스페셜 유니폼, 서드 유니폼에 대한 관심과 기사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수원의 골드 유니폼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스페셜 유니폼은 단순히 마케팅 차원에서만 제작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홈원정 유니폼은 단순히 피아 식별을 위해서 시작했을 것 같은데 그럼 서드 유니폼과 스페셜 유니폼의 원조와 초기 제작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귀국 일정과 A매치 소집 이외에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취재하신 게 있나요? 지난번처럼 파주 NFC에서 자가격리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일단 서드 유니폼 개념을 좀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은 우리는 홈 유니폼, 원정 유니폼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공식적인 용어로는 제1 유니폼, 제2 유니폼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드가 이제 제3 유니폼이라고 나오는 거고요. 해외 구단 같은 경우는 제3 유니폼을 좀 마케팅용 이쁘게 컬러 분홍색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만드는데 K리그 구단 같은 경우는 서드 유니폼을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올 시즌 기준으로 K리그 1, 2 합쳐서 서드 유니폼을 공식적으로 연맹에다 등록한 데는 이 제가 말하는 건 제1 유니폼, 제2 유니폼은 시즌 개막 전 30일 전에 등록을 해야 돼요. 시안, 디자인, 시완, 어느 광고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는데 그때 서드 유니폼을 같이 등록한 거는 K리그 1, 2를 합쳐서 전남 한 팀이 유일하다. 서드 유니폼은 그렇게 이제 실제로 자주 경기에서 입을 유니폼을 서드 유니폼으로 등록을 하는 거고요. 네. 여기서 약간 이제 질문 주신 거는 스페셜 유니폼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기념되는 날 유니폼을 이벤트성으로 일회용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서 입는 것들인데 지난 라운드에서 그 울산하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원이 그 스페셜 유니폼을 제작해서 만들었죠. 수원 같은 경우 설명드리면은 골드 유니폼 금색이었어요. 예쁘던데? 옛날 생각나게 그렇죠. 하는 막 맛도 이게 있고 그런 시절.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스페셜 유니폼을 만든 이유는 요새 MTS 잘 나가잖아요. 메탄 소년단. 골든 세대? 그렇게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조금 좀 다른데 달라요? 뭐냐면은 MTS 스페셜 유니폼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런 유니폼을. 그 이유가 물 들어올 때 노졌네. 메탄 소년단이 메탄고 출신들이잖아요. 네. 2008년도에 메탄고가 창단을 합니다. 아. 그래서 2008년도 창단할 때 수원의 유니폼이 금색깔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그걸 기념하고자라고 해서 금색 유니폼을 그 색깔을 가져와서 유니폼을 만들었고 MTS라고 불리는 정상빈, 김태환, 강용묵 선수들 등번호에다가 그 선수들만 MTS라고 새겼어요. 진짜 더 스페셜한 유니폼이에요. 그러니까 선수한테도. 제가 말한 대로 잘 나갈 때도 줬는 그런 걸로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또 거고. 레트로가 대세니까요. 광고도 약간 파브 이런 거 막 있으면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인기가 어마어마했던 게 5월 19일 날 대구전에 이 한 경기를 위해서 스페셜 유니폼을 했던 건데 많이 팔렸나? 출시 일주일 만에 700장이 팔렸어요. 이게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면 1,300장을 제작했는데 700장이 팔린 거예요. 일주일 만에. 손익분기점은 넘었을 근데 것 같은데. 시즌 유니폼 판매량이 2,000장이에요. 2,000장인데 700장을 일주일 만에 판 거예요. 잘 팔렸네. 그렇죠. 근데 수원 같은 경우가 이런 스페셜 유니폼을 조금 자주 해요. 자주 하는 게 제일 그 수원에서 예전에도 있었지만 가장 화제가 됐던 게 2015년에 구단 창단 20주년 기념 스페셜 유니폼을 출시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레트로 유니폼이라고 해서 1995년 창단 첫 해 유니폼 디자인을 갖고 왔어요. 그때 수원에
제가 이거 워낙 잘 아니까 이쪽 내용은요. 되게 수줍어하시면서 제 당시 팬클럽 유니폼- 출신. 네, 제 당시 수줍어하시면서 유니폼들이 말하시네요. 많이 있어서 아니 조영민 선배가 귀로 후비적거리기 시작하셔갖고 많이 들어서 아 많이 들었어. 그 95년 유니폼 디자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깃. 목에 깃이 있었고요. 그 이뻐요. 그렇죠. 그다음에 용비늘이었어요 당시. 수원 유니폼 음. 용비늘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당시 인기가 얼마나 많았냐면은 당시에 1995년 창단 기념을 만들어서 1995벌을 만들었어요. 이게 온라인 판매 5분 만에 매진됐어요. 한정판으로 이거 유니폼 테크 이런 거. 15년. 그래서 음. 오프라인 그거 판매분이 남았는데 음. 오프라인 판매를 오픈한다고 그 이제 판매한다라고 하기 전날부터 밤새 줄 서서 팬들이 샀죠. 아. 리셀러도 아니에요. 약간 요즘 트렌드가 좀 한정판 이런 거에 좀, 그렇죠. 근데 네, 수원 많이 사람들 열광하는 잘 만들어.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즌별로 수원은 이렇게 하나씩 정도 하고 있는데 16년에는 수원 더비 유니폼을 만들었고요. 17년에는 뭐 수원시 승격 70주년 유니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쭉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금색 유니폼 저도 이 금색 유니폼에 대한 향수가 되게 컸던 팬이었 중에 한 향수를 명이거든요. 뿌렸군요. 그렇죠. 네. 금색 향수를 그래서 이번에도 인기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고 반응도 좋았다고 하고요. 또 성적도 좋으니까 네. 네, 뭘 해도 그러니까 모레도 다 모레도 다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수원이 그런 거 잘하는 게 뭐 스페셜 유니폼이랑은 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매년 그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치매 날인가 그때마다 이제 알츠하이머 걸리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직접 손글씨로 쓴 등번호를 이렇게 달고 나오는 때가 있는데 그게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 뭐 심장병 어린이 돕기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저, 네. 뭐 유니폼에 뭔가 특이한 실종 걸 아동 좀 하는 찾는다든가 뭐 야구에서도 그런 그렇죠. 경우가 좀 그런 있어요. 걸 할 때가 그런 게 다 스페셜 유니폼에 들어가요. 근데 그게 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경기 일주일 전에 연맹에다가 등록을 유니폼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스페셜 이제 제1, 제2 유니폼 말고 스페셜 유니폼으로 조금 이렇게 등록을 해서 승인을 받는 케이스고요. 마케팅을 잘하는 잘하는 팀이네요. 거죠. 역시. 네. 울산 거도 이번에 진짜 울산 거 얘기하고 약간 그 부분을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아, 네. 울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올블랙 컬러, 네. 올블랙 컬러에다가 호랑이 패턴을 금색으로 새겼어요. 그리고 울산은 골드네. 네? 골드. 그렇죠. 여기도 골드였죠. 이거는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 20주년 기념이었어요. 20주년 기념에다가 그때 2002년 한일 월드컵 앞두고 4월달에 오픈했는데 그걸 5월에 한 이유는 또 이제 스폰서인 현대건설기계 브랜드데이 맞이를 해서 여기는 뭐 가슴이랑 양쪽 어깨에다가 그 이제 스폰서 노출 효과를 좀 줬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근데 프리오더였어요. 선주문을 받았어요. 그 포털에서 미리 홈쇼핑처럼 이거 해서 주문을 받아서 이것도 30분 동안 4천만 원어치 를 팔았대요. 네. 주문 받은 만큼 이거 제작해서 팔아서 이것도 인기가 상당히 많았다. 그 광고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잘 찍었더라고요. 불투이스가 그 무슨 경운기라고 해야 되나? 뭐 큰 그게 크레인 이제 옆에서 스폰서 네. 예, 건설기계 그쪽. 아유 멋있더라고요. 진짜. 불투이스한테는 뭐 어떤 피규어 같은 것도 만들어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저도 스페셜 유니폼을 하는 게 우리가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6월달에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밀리터리 유니폼 같은 거 네.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식을 제외하고 이렇게 구단의 역사 아니면 예전의 과거의 스토리, 뭐 레트로 유니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그 팬들과 구단의 역사와 추억을 함께 뭐 다시 되새기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정판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광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불트위스와 건설 기계는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왠지. 불도저도 좀 떠오르고. 그래서 K리그는 서드 유니폼이 활성화 안 된 이유를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서드 유니폼 규정이 생긴 게 2014년이에요. 아 얼마 안 그 그렇죠. 전에는 못 썼다는 네. 얘기인가요? 아예- 그전엔 제1, 제2 유니폼만 등록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외에는 네. 근데 14년부터 생기면서 이제 이런 스페셜 유니폼이라든가 외국에서는 꽤 이런 게 오래되지 않았나요? 외국에서는 서드 유니폼이 많이 많죠. 하죠. 예. 네. 거의 다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 연초에 그 새 유니폼 발표할 때 서드 유니폼까지 같이 발표하는 경우도 그렇죠. 꽤 네. 있고. 시즌 중간에 이제 발표할 때도 있고요.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 귀국했죠. 네, 손흥민 선수는? 손흥민 했어요. 선수는 빨리 했네. 녹음 오늘 수요일이니까 화요일. 힘들어 보여. 뭐 고향에 계시는 할머니가 아들 딸내미 난 손주를 어제 보는 늦게 것처럼 귀가했는데. 아 그렇구나. 되게 빨리 했네. 화요일 날 귀국하자마자 바로 이제 파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원래 들어와서는 2주간 자가격리를 자가격리. 해야 되는데 이번에 A 매치 기간하고 겹치면서 축구협회가 이제 문체부와 얘기를 해서 선수들이 들어오자마자 파주에서 입소를 하게 되면은 코호트를 하면서 그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는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시즌이 좀 더 일찍 끝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이유로 해서 먼저 들어왔던 선수들은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 자가격리 지금 김민재 선수는 개인적인 사유로 좀 먼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남태희 손주호 선수도 이미 귀국해서 거의 자가격리 기간이 이제 소집일 정도에 맞춰서 끝나갑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은 자가격리 끝나고 소집에 들어오는 거고 손흥민 선수랑 이번 유럽파들은 이번 주에 들어오면 바로 다 파주로 가서 그렇게 코호트 격리를 하게 되죠. 손흥민 선수 일정도 뭐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손흥민 선수가 다른 시즌에 비해서 되게 오랜만에 들어온 거예요. 다른 때는 여름에도 A매치 있고 해서 들어온 경우 있었는데 이번에 지난 시즌이 늦게 끝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즌에 8월 달에 시즌 준비하러 출국을 하고 지금 9개월 만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거의 휴식 위주로 좀 서울하고 춘천, 집이 서울하고 춘천에 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족과 좀 휴식 위주로 보내다가 7월 한 초는 아닐 것 같고 중순 정도에 이제 프리시즌 일정 이런 거에 맞춰서 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적당히 해명 아닌 해명을 한 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다비드리님이 앞에 로테이션 반으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약간 사적인 일이라서 사실 통편집이 된 거였고 사실 이제 아무튼 다비드리님의 발언으로 제가 또 절대 뭐 스트레스 빠진 받은 게 건 아니다. 네. 받았잖아요. 그때. 받았잖아요. 아니 다른 일이었죠. 다른 일. 그런 걸로 사적인 일이었어요. 합시다. 사적인 일. 굳이 네. 뭐 해명할 필요 없는 부분. 아니요 저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질문 어디다 보내면 되죠? fb@sbs.co.kr로 질문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메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제목 제2의 이적 시장. 응? 물음표. 벤투호 대 김학범호 엔트리 전쟁. 뭐 전쟁이라고 할 것까지 있겠습니까? 벤투호의 완승으로 끝났는데. 뭐 이강인 내줬으니까요. 뭐.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죠? 한번 뭐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다 아까 앞서 소개했다시피 두 감독 간에 보이지 않는 뭐 보였죠, 많이 보였죠. 보이는 신경전이 많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두 감독을 중재하기 위해서 축구협회에서 나섰습니다. 이용수 부회장하고 김판곤 위원장이 나서서 양 감독을 다 만나서 중재를 했어요. 근데 결국 나온 결론은 A 대표팀 우선이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올림픽 대표팀의 주축 선수들 일부를 A 대표팀에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중재한 선수 한 명이 이강인 선수예요. 한 카드 하나는 네, 줘라. 그게 뭐냐면은 이강인 선수도 당연히 A 대표팀 자원인데 올림픽에는 그래도 출전이 유력한 상황이잖아요. 한 번도 김학범호에 소집된 적이 없습니다. 이강인 없었어, 선수가. 맞아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이번에 한번 좀 소집하고 이렇게 평가전하면서 이 선수의 그 기량을 테스트 안 해보고 바로 뽑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선수는 정말 좀 보고 싶다라는 의견이 강해서 이강인 선수는 이번에 올림픽 대표로 가는 걸로 정리가 됐죠. 그리고 이동준 선수도 그 네, 올림픽 대표 벤투호에서 약간 욕심낼 만했었는데 네. 그렇죠. 예, 김학범호에 맞죠? 지난번에가 언제였죠? 지난번에도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엄청 7명인가 갔었잖아요. 네, 네, 선수들 네. 때. 그때와 이번에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때는 K리거 중심이었어요. 유럽파들이 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없었죠. 이번에는 유럽파들이 오면서 그렇게만큼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이 많이 갈 티오가 이제 없었던 거죠. 그렇게도 좀 해석이 가능하고요. 제가 볼 때는 벤투 혹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명단? 명단 대충 봤죠. 대충 보셨구나. 농담이고요. 대충 보셨구나. 약간 그런 느낌? 뭐라 그럴까? 송민규, 이동경, 원두재 네. 핵심 자원이잖아요. 이 핵심 자원들을 다 빼앗긴 형국이 됐으니까 김학범 감독이 좀 많이 아쉬웠고 좀 뭔가 현타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일본과 비교하면서 어쩔 수 없는 이 현실에 좀 많이 허탈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이강인 선수를 이제 김학범호에 보낸 거는 그렇게 허탈하는 와중에 이강인이라도 작은 선물 하나 준 게 아닐까, 약간 위로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협회가 A 대표팀 우선이라고 좀 나름 중간에서 이제 결론을 내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7월달 소집 기간이 있지 않냐, 약간 이런 핑계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직 월드컵 시간이 저희가 좀 이제 있다. 여유가 있진 않잖아요 현재. 월드컵 2차 예선이 사실 그 전에는 2차 예선을 걱정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축구협회 입장에서도 월드컵 예선이 네, 일단 먼저 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 실전이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서. 이게 예를 들어 A 대표팀 감독이 한국 같이 올림픽 대표팀과 같은 한국인이었으면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되고 서로
얘기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김학범 감독도 그 얘기를 했죠. 문화 차이인 것 같다. 올림픽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대한 문화 차이인 것 같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반면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좀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그 월드컵 예선에서도 크게 앞서 있는 상황이고 네. 2차에서는 거의 뭐 통과한다고 보는 상황이고 올림픽을 또 개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아마 우리가 그 입장이라도 그 문화 차이를 떠나서 당연히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문화 차이를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 올림픽을 되게 이제 중시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포르투갈 출신 벤투 감독이나 유럽 문화는 아무리 어린 선수더라도 A 대표팀에 한번 발탁되면은 이 선수는 올림픽 팀 자원으로 아예 보질 않습니다. 아. 선수를 잘 뽑지 않아요. 올림픽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떨어지는 데다가 이 선수는 A 대표팀 자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선수 선발원에서 아예 배제라고 시작을 해요. 약간 그 벤투 감독 머릿속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이강인을 그래도 근데 뭐 감독의 그런 문화 차이보다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축구협회에서 중재를 할 때 당연히 우리 시각으로 봤겠죠. 벤투 시각으로 보진 않았을 그렇죠. 것 같기 네. 때문에 김학범 감독이 서운해서 문화 차이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문화 차이도 없진 않았겠지만 그것뿐만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저도 좀 잘 꾸린 것 같아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라. 사실 이게 이렇게 그래서 서로 조율이 잘 됐으면은 김학범 감독님이 아마 이런 그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근데 김학범 감독이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뭐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론하면서 굉장히 막 부탁을 네. 했죠. 굉장히 막 진짜 막 절실한 그 마음을 내비쳤었는데 약간의 그 이번 요 명단 발표에도 자기의 마음을 좀 그때부터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렇죠.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 아쉬울 수밖에 없죠. 일본이 또. 부럽다. 몇 번이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 뭐 사실 그 김학범호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벤투호에 간 사람이 이제 뭐 원두재, 이동경, 뭐 송민규 선수 이렇게 뭐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벤투호에 이번에는 좀 그 쓰임을 직접적으로 당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경기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선수들은 A 대표팀으로 대표 선수로서도 충분히 뭐 자격을 네. 갖추고 있고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이강인을 올림픽 팀으로 보내준 거는 벤투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는 이재성도 있고 뭐 권창훈도 네, 있고 많아서. 남태희도 있고 워낙 자원이 많기 때문에 보내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 벤투호에서 그 김학범호 3명 데려간 그 자리에 또 다른 선수들이 또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렇죠. 거니까 네. 꼭 뭐 손해라고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그리고 벤투 명단을 보면은 조금 바뀌었나? 벤투 감독이 고집을 좀 꺾었나라는 생각까지도 좀 들더라고요. 깜짝 발탁이라고 느껴질 만한 카드가 꽤 있죠. 그렇죠. 네. 정상빈도 좀 굉장히 의외예요. 네. 진짜 깜짝 놀라. 이렇게 바로 쑥? 그러니까 이제 정상빈 선수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 원래는 예전에 막 좀 귀엽고 막 상빈이 막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정상빈 선수, 국가대표 이렇게 좀 보이는 시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벤투 감독 우리 축구 잘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항상 뽑히는 사람만 뽑혀서 네. 명단 봐도 큰 기대가 안 됐던 네. 건데 이번에는 깜짝 발탁이 무려 한 3명 정도 있었죠. 네. 강상우, 이기재, 정상빈, 뭐 송민규도 첫 선발이니까 뭐 발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강상우 선수도 뭐 근데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깜짝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뽑을 선수 뽑았다라는 느낌. 그게 이전 소집 때 써야 그때 되는. 뽑았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았죠. 많았죠. 근데 그때 안 뽑혀서 이제 얘기가 많은데 이번에 뽑았죠. 그래서 벤투 감독이 이렇게 여론을 의식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댓글을 좀 열심히. 보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뽑았던 사람도 계속 쭉 뽑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간간히 또 그래서 제가 이제 벤투가 고집을 꺾었나라고 보는 부분은 이런 정상빈 선수와 이기재 선수 뽑은 것보다 저는 핵심 포인트로 보는 게 강상우거든요. 왜냐면 정상빈도 당연히 이례적이고 이기재는 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워낙 왼발 킥도 좋고 최근에 너무 활동도 좋았죠. 좋고 너무 좋으니까. 음. 근데 벤투 감독의 특징이 왼쪽 측면 수비수는 왼발잡이어야 돼요. 오른쪽 측면 수비수는 오른발잡이어야 돼요. 그런 고집을 되게 많이 부리는 감독인데 이번에 강상우는 왼쪽 측면 수비수에서 캐리가 뛰고 있는데 이번에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른발잡인데. 오른발잡인데 그래서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좀 보이나라고 했는데 기자회견을 들어보니까 조금 약간 하프 반 하프? 정도. 뭐냐면은
지금 원래 측면 수비 대표팀에서 측면 수비수 뽑을 때 왼쪽 2명, 오른쪽 2명, 4명을 뽑습니다. 네. 근데 이번 명단이 6명이에요. 왼쪽 3명, 오른쪽 3명을 뽑았어요. 그 이유가 지금 홍철하고 김문환 선수의 부상 후유증이 얼마나 될까 약간 물음표가 달려 있어요. 홍철 선수는 4월 중순에 전북전에서 부상당한 이후로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경기에 못 뛰고 있고요. 지난주에야 훈련에 복귀했어요. 팀 훈련에. 그 대표팀 와서 정상적으로 컨디션을 보일 수 있을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김문환 선수 같은 경우도 부상이 있다가 5월 달이 돼서야 지금 미국 LAFC에서 3경기를 교체로 다 뛰었어요. 아직도 풀로 이 선수가 경기를 뛸 수 있을지 어떤 체력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테스트를 해보고 이 나머지 선수들을 쓸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건데 핵심적인 멘트를 하나 했죠. 이제 강상우 선수는 오른쪽에서 쓸 수 있는 선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저도 뭐 여기서 한술 더 뜨면은 그렇죠. 강상우 선수가 지금 수비수로 분류가 안 되고 미드필더로 분류돼 미드필더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거 왼쪽 수비수로 강상우가 나올까라는 생각은 확실히 의아한 게 좀 있네요. 그래서 그 말에서 뉘앙스에서 이런 게안 안 쓸 거야. 쓰더라도 오른쪽에 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아니면 왼쪽 미드필더로 근데 손흥민 선수가 있으니까 좀 그렇죠. 아무튼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정상빈 선수야 워낙 축덕에서 소개도 많이 했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새로 뽑힌 이기재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좀 조사해 왔는데 어렸을 때 워낙 그 유명했어요. 청소년 대표 때 유망주였어요. 유명인 게 아니라 유망주. 2011년 콜롬비아 20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했습니다. 당시 전 경기 풀타임을 뛰면서 팀을 16강으로 이끌었던 선수인데요. 이후 2012년에 그 어린 나이에 J리그 진출합니다. 예. 그래서 스피드, 킥력 이런 게 다 강점인 선수인데 그 측면 수비뿐만 아니라 미드필드까지도 보는 선수였어요. 그러다가 2012년 J리그 진출한 이후에 2013년 분데스리가 진출을 시도합니다. 계속 해외 진출을 그렇죠. 모색했었구나. 그래서 이딴 테스트를 봤어요. 유럽 도전하기 위해서 뭐 거기서 오퍼가 온 건 아니고 이딴 테스트를 받았다가 실패해서 2014년에 이제 호주 리그 진출했다가 16년에 K리그 울산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뛰다가 이 선수가 지금 그 요새 축구 보는 사람들은 이 선수를 거의 몰라요. 몰랐던 이유가 해외에서 이렇게 많이 뛰었고 울산으로 복귀한 이후에 이제 18년도에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 선수가 상무 입대 지원하다 탈락을 합니다. 약간 몸에 좀 이상이 있어서 탈락을 해서 이 선수가 K3 리그 김포시민축구단에서 군복무를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이제 수원으로 원소팀 수원으로 복귀를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거기는 홍철 선수가 있었죠. 왼쪽 풀백 자리. 왼쪽 강하죠. 그러네. 네. 그래서 이 선수가 홍철 선수와 주전 경쟁에서 약간 밀리면서 경기는 뛰긴 뛰었지만 밀리면서 많이 이름을 알리지 못하다가 홍철이 따잔 울산으로 이적을 가네. 하죠. 그 자리를 이제 메우기 시작하면서 지난 시즌 여름 이후부터 이 선수가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올 시즌에 이제 잠재력이 폭발했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존버는 승리한다. 와, 다 진짜 통하는 말인가 봐. 운때가 맞아야 돼. 네, 운이 또 운도 중요하죠. 이 선수가 지금 수비수인데 4골 넣었어요 K리그에서. 그 중에 2골이 프리킥 골입니다. 프리킥. 진짜 킥이 진짜 너무 날카로운 게 요새 그냥 수원 하이라이트 보면은 특히 그 왼쪽에서 날라오는 코너킥 같은 게 다 하이라이트에 포함이 돼요. 그만큼 이게 위력적인 킥을 하다 보니까 다 이제 뭐 헨리 선수라든지 민상기 선수라든지 다 받아줄 수가 있어서 진짜 날카롭더라고요 왼발이. 염기훈 선수 그렇죠. 뒤를 잇는 왼발의 달인. 거의 왼발 잘 쓰는 선수가 많았잖아요. 뭐 음. 김민우 선수도 그렇고 뭐 홍철 선수 뭐 갔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워낙 이제 왼발 DNA가 좀 장착이 돼 있지 않나. 수원 삼성. 네. 저 김민우 선수를 제치고 지금 왼발 전담 키커 한다는 거는 그만큼 킥이 좋다는 거 이미 다 인정받은 거고요. 그리고 김영권 선수는 일본에서 거의 못 뛰었죠. 네. 올 시즌 한 경기도 못 뛰고 예.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역시 뽑은 선수 뽑는다. 뽑는데 진짜 그럼 뽑았는데 또 경기에 쓸지가 약간 경기력이 별로 안 좋으실 것 같은데. 김용건 선수가 그 당시에 3월 달에 소속팀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서 3월 통째로 한 달을 경기를 못 하고 날렸어요. 그리고 A매치 와서 부상을 당했죠. 그때요. 네, A매치 와서 부상을 당하고 가서 경기도 지금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아직 J리그 경기 한 경기도 못 뛰었는데 또 대표팀 발탁돼서 일본 언론에서 이제 의아해하고 있는 제가 거죠. 알기로 아예 명단에도 포함이 못 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예. 네. 한 경기도. 예. 뭐 아예 그 명단에도 포함이 안 돼 있었죠. J리그 홍철 소속팀. 선수는 몸 괜찮아요? 그 지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북전에서 허벅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어요. 4월 네.
4월 21일 정도 될 거예요. 21일인가? 그 이후로 지난주에 훈련 제가 듣기로는 지난주에 팀 훈련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 경기를 안 뛴 지 지금 한 달 넘었으니까 와서 파주에 와서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테스트는 둘째치고 경기력이라는 거는 그 어느 정도 좀 경기를 뛴 감각이 딱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렇죠. 테스트에서 뭐 괜찮다고 해서 만약에 이 중요한 경기에 바로 또 뛰게 할까요? 벤투 하겠죠. 감독님은 또 벤투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번에 특징이 짧은 기간 9일 동안 3경기를 해야 돼요. 응. 선수는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 엔트리는 23명인가요? 넘는 거. 2차 예선? 이번에는 28명을 뽑았는데 경기 엔트리. 경기 엔트리. 경기 엔트리 18명이죠. 아 18명이에요. 벤치에 앉을 수 있는 것까지 해서 18명. 아 18명? 그러면 23명인가? 그러면 매 경기 엔트리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겠죠. 예. 미리 등록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이건 뭐 대회가 아니니까. 틀리면 제가 사과드리겠는데요. 아, 그건 안 알아봤네요. 18명은 올림픽 아닌가요? 올림픽이 18명. 근데 이게 아니, 엔트리 엔트리는 개념이랑 이제 엔트리랑 이제 벤치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출전 명단은 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벤치에 앉을 수 제가 다음에 알아볼게요. 아직 경기 안 했으니까요. 네. 저는 그래서 사실 2차 예선이고 상대들이 강팀이라고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절대 실점은 주지 않아야 된다. 괜히 또 실점하면 뭐 침대 축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좀 중앙 수비가 여러 아까 전에 뭐 김영권 선수 포함해서 좀 불안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박지수 선수도 계속 뭐 불운이 좀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 또 수비수로 뽑힌 원두재 선수가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실점을 잘 안 할 수 있을지 그 부분 좀 사실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약간 여기가 좀 그렇죠. 골키퍼 4명 뽑은 이유는 있어요? 그것도 저도 뭐 기자회견에서 따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서 알아보진 못했는데 이번에 그 3경기다 보니까 한 경기에 한 명씩 하려는 건가? 골키퍼 4명 부상 변수에 좀 대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번에 버블로 이번에 되게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네. 버블로 이렇게 열리는 게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 대비를 좀 벤투 감독이 워낙 좀 조심스러워하고 이런 캐릭터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약간 이번 공격진 특징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김신욱 선수가 거의 1년 만에 발탁됐잖아요. 네. 김신욱 선수는 지난 시즌 뭐 긴 부상과 그다음에 중국에서 차출 거부로 A 대표팀에 합류를 못했다가 거의 1년 만에 한 거고 거기다가 이제 정상빈 선수까지 선발을 한 걸로 보면은 벤투 감독이 확실하게 이번에 조금 전략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히 부동의 원탑은 황의조 선수가 나서겠죠. 근데 이제 아시아 무대에서는 워낙 상대들이 후방으로 내려서고 밀집 수비를 많이 펼칠 겁니다. 그럼 막힐 경우 또 장신도 많이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 이제 김신욱 선수 투입해서 헤딩 제공권을 노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정상빈과 송민규 선수의 발탁이 저는 그 부분을 좀 핵심 포인트로 보는데 이 두 선수의 특징이 뭐냐면은 드리블할 때 속도를 죽이지 않고 빠르게 맞아. 들어가는 게 특징이에요. 밀집 수비를 풀어낼 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약간 공간 침투 잘하고 스피드 있게 드리블 스피드가 좋은 선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선수들을 약간 그런 거에 대비해서 좀 뽑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 장면 생각나요. 김신욱 선수가 어떤 경기였죠?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뭐 헤딩을 했는 골키퍼 집어넣은. 집어넣는 그 스리랑카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네. 피지컬이 상당하시니까. 골키퍼를 집어넣은. 네. 그거 뭔가했네. 네, 공으로 부셨을 때 골키퍼가 들어. 네, 그게 갑자기 생각이 골을 나네요. 했는데 골키퍼를 넣었습니다. 네, 그만큼 스리랑카전이었나? 위협적인 선수는 없다. 우리가 중계했던 것 네, 같은데. 맞아요. 근데 대성대에서. 골키퍼를 집어넣었다고. 맞아, 스리랑카 한 8대0 나왔던 경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 확 나네요. 스리랑카전에 정상빈 선수 투입 가능하죠. 그렇죠. 약간 선수들 황의조 선수 체력도 좀 아끼면서 그렇죠. 경험도 쌓으면서 약간 뭐 그리고 투톱도 한번 투톱 시도하는 건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상빈 선수가 워낙 그 소속팀에서 제리치랑 합을 잘 맞추고 있기도 하고 이번에 벤투 감독이 뽑았을 때도 투톱을 대표팀에서도 쓴다 뭐 그런 부분을 염두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새로운 공격 전술을 아마 기대도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후방 옵션이 될 수 있죠. 빅앤 스몰 작전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김신욱 정상빈으로. 그렇죠. 김신 선수는 그거밖에 애국가 부르는 거라죠. 자, 벤투는 투르크메니스탄과 6월 5일, 스리랑카와 6월 9일. 관중 받아요? 그러게요.
관중 제한적으로 받겠죠. 네, 좋겠다. 안 받을 이유가 없긴 네. 하겠다. 받는 걸로 지금 뭐 알고 있습니다. K리그도 받고 있으니까 네, 좋겠다. 아 맞아요. 최소 예매한다 10% 하더라고요. 이상은 받지 않을까 음. 싶은데 고향 시민분들 좋겠네요. 네, 레바논과 고양 시민분들 이거 좋겠다. 좋겠다요. 아. 좋겠네요. 좋겠나요? 네, 좋겠네요. 사실상 그 작은 대회가 열리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이게 세 경기면 뭐 아니, 그래도 조별리그 펼쳐지는 것처럼. 오랜만에 조별리그 A매치가 맞구나. 열리고 또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도 볼 수 있고 하니까 뭐 좀 음. 관중 받으면 좋겠죠? 약간 4개국 친선대회 느낌? 그렇죠. 네, 딱. 재밌겠네요. 레바논, 투르크메니스탄은 무시하기 어려운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이제 국내사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2차 예선을 순조롭게 오지 못해서 국내에서 잘 마무리를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뉴스 시간이네. 라이벌이네요. 토요일 뉴스 시간이네. 뉴스 시간이네. 투르크메니스탄전 토요일 아. 8시 투르크 우리는 대 주바페로 맞불. 시청률. 중간에는 후반은 볼 수 있겠네. 네, 정말 15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올림픽 대표팀은 가나와 두 차례 평가전을 갔습니다. 네. 12일과 15일, 6월 12일과 15일 제주도에서 경기를 합니다. 진짜 마지막 옥석가리인 거죠. 가나가 일본을 갔다 오죠. 일본 갔다가 일로 네, 오는 일본과 거죠. 평가전을 하고 네. 지친 상태에서 그렇죠. 우리나라로 오는데 긍정적으로 보면은 시차 적응 없이 시차 적응은 제대로 된 긍정적으로 상태에서 온 보면 거죠. 예. 네. 아무튼 뭐 김학범 감독도 제한된 자원에서 그래도 되게 잘 뽑으신 것 같아요. 이 마지막 평가전인 거죠, 사실상. 네. 그거는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아니, 좀 더 아닌가 보다. 보통 이제 올림픽 직전에 평가전을 한 두 번 정도 아. 하긴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죠. 그건. 김학범 감독 구상에는 7월 달에도 하는 걸로 머릿속에 있는데 이제 이번 가다 매치업 잡기도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김학범 월드컵이나 감독님이 올림픽 바로 직전에 현지 이제 베이스 캠프나 이런 데 가서 그렇죠. 참가팀과 음. 다른 조의 참가팀과 평가전을 하곤 하는데 이번에는 좀 특수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현지에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때 늦게 들어간다고 하시지 첫 경기 않았나요? 열리기 5일 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평가전이 현지에서는 현지에서 어렵다고. 그렇죠. 어렵고 네, 그래서 국내에서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당시 또 국내 또 또 누굴 불러와서 하기가 불러와서 애매하잖아요. 애매하니까. 혹시나 그렇구나. 그럴 가능성은 있죠. 이제 본선 진출한 팀인데 일본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잠깐 이렇게 들렸다가 시차 적응 며칠 하고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긴 있겠죠. 그러면 또 성사될 수는 있긴 에이, 하겠죠. 코로나. 그러니까 학범승 감독님이 이렇게 좀 절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와일드 카드도 실험을 네. 해봐야 될 텐데. 선수 구성뿐만 아니라 너무 다른 외적인 요인들도 너무 많이 고려를 해야 스트레스 돼서 받죠. 네.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올림픽 엔트리가 18명인데 지금 28명을 뽑았거든요. 와, 그러니까 뭐 이러고서 여기서 절반 이상 떨어지는- 와일드카드 포함하면 절반 절반 이상 이상이 떨어지는. 와일드카드 빼면 15명이 살아남는 거니까요. 음, 그중에 이 28명에다가 A 대표팀 간 선수들까지 포함하면 31명. 그러니까요. 아, 네, 절반 그러네요. 이상이 이 멤버에서 빠져나가게 되죠. 거의 뭐 오디션 프로그램 같아요. 프로듀스 같은. 프로듀스 원어원 같네. 그래서 이번 가나전은 김학범 감독님이 핵심적으로 볼 게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포인트 정도 있는데 네. 한 가지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강인의 활약. 이강인이 어느 포지션에 설지 또 동료들과 어떤 호흡을 보일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좀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와일드 카드를 고려해서 어느 포지션이 좀 약한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실험을 할 것 같은데 기자회견에서 그 포지션을 밝혔죠. 예. 풀백과 와일드 중앙 수비수. 카드 후보를 밝힌 게 아니라 우리 어디 팀 포지션? 포지션이 조금 집중적으로 볼 포지션을 왼쪽 풀백과 중앙 수비수라고 봤어요. 왼쪽 풀백과 중앙 수비. 그렇죠. 지금 왜냐면은 그나마 오른쪽 수비는 괜찮아요. 지금 수원의 MTS 김태환 선수가 급부상을 했죠. 거기다가 기존의 윤종규 선수도 윤종규가 있고요. 잘해요. 네, 오른쪽은 거기다 또 전북에 뛰는 이우현 선수도 있고 괜찮은데 왼쪽이 지금 서령우, 김진야 정도예요. 근데 서령우 선수도 이렇게 K리그에서 큰 임팩트는 지금 왼쪽 풀백으로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김진야 선수가 이제 그 자리에 주전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너무 폼이 떨어졌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풀백으로 뛴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 뭐 맞아요. 미드필더로 많이 나와요. 여기서 많이 못 네. 들어본 것 같네요, 이름을. 그래서 지금 고민이 그 왼쪽 풀백 자리하고 한 가지는 이제 중앙 수비인데 중앙 수비는 정태욱 선수는 거의 고정 픽이라고 좀 저는 보고요. 나머지 뭐 예전에 주장했던 이상민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태욱 선수와 대구에서 함께 호흡을 하고 있는 김재우 선수. 그리고 이지수 선수도 이번에 뽑았는데 20세 이하 대표팀 나갔던 그때도 선수죠. 잘했죠. 네. 네. 근데
이 자리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와일드카드 한 장을 쓰지 않을까 싶은 자리예요. 중앙 와일드카드 중앙 근데 수비수. 중앙 수비수 와일드카드 그렇죠. 정태욱 선수 이외에는 확실하게 이제 임팩트 있는 선수들이 크게 김민재. 없거든요. 그렇죠. 와일드카드 후보로는 이제 뭐 김민재, 민재. 박지수 선수 얘기가 나오고 있죠. 김민재 선수 요새 잘했나요? 그러니까 요새 음, 경기 소식을 경기 많이 못 소식 많이 못 들어봤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일찍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네. 어떤 가족 개인적인 사가 있어가지고 일찍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 와일드카드를 만약에 김학봉 감독이 선택을 하더라도 어떤 개인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안 보내줄 가능성이 더 커요. 아. 그래서 지금 박지수 선수도 유력하게 중앙 수비 자원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뒤에 얘기하겠지만 워낙 불사조라 지금. 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변수가 이전까지만 시즌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림픽 대표팀 골키퍼 자리는 튼튼하다. 송봉근 선수가 워낙 원톱 잘 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번 시즌에 송봉근 선수가 좀 부진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북의 부진의 원인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와일드카드 골키퍼도? 후보 자리로 부상하고 있는 자리가 지금 골키퍼예요. 사실 매번 올림픽 때마다 골키퍼는 와일드카드가 그렇죠. 되게 필요한 포지션 중에 하나였어요. 경험이 아. 부족하니까 국제 경험이. 사실상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 세 자리가 얼추 다 보이네요. 왼쪽 수비수랑 중앙 수비수랑 골키퍼? 골키퍼 정도까지. 그러니까 포지션으로는 네. 최전방 공격수, 중앙 수비수, 왼쪽 풀백, 골키퍼 네 자리 중에 이제 세 장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골키퍼.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6월입니다. 한국 음. 축구에게는. 네, 그래도 또 팬 입장에서는 즐거운 6월이 될 것 같아요. 경기가 워낙 또 다 이렇게 몰려 있어서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몰려 있고 다 할만해서 네. 해볼만 할 것 같아서. 아, 근데 여기서 이제 보는데 이제 힘들고 그러면은 정말 채널 돌리고 싶으면 안 될 텐데. 주 앞에 앵커 하다가 저기 아, 핸드폰으로 축구 보지 마시고. 네, 볼트에 없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저 재밌는 힌트 하나 드리면요. 와일드 카드로 갈 국내파 선수를 얘기하면은 누군지 파악을 하기가 좀 할 수가 있어요. 후보가 누구인지. 국내파 선수들 네, 중에 해외파는 말고 국내파. 왜냐면은 3월달에 제출한 예비 엔트리에 포함된 선수가 백신을 맞았어요. 백신을 맞아야 가니까 백신을 맞은 선수가 누구냐 파악을 하면은 와일드 카드 후보인 거예요. 누구 맞았대요? 그건 지금 다 밝힐 수가 없어서. 그럼 왜 말씀하는 거예요? 뭐 장난하는 스포일러. 뭐야 이거. 말해주는 줄 알았네. 문제만 내놓고 답은 안 가르쳐주고. 백신 접종자 검색해봐야 되겠다. 거기 나오면 안 가르쳐줬겠습니까? 맞아. 에이, 정말. 참고로 왼쪽 풀백 한 명, 중앙 수비수 한 명은 맞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K리그 선수. K리그 선수들. 아 골키퍼도 맞은 걸로 파악했어요. 아, 그러면 이 선수인가? 혹은 조현우 선수겠죠. 아무래도 네, 와일드카드 조현우 선수가 뽑는다면. 맞았겠네요. 네. 중앙 수비수면 홍정호 선수 아까 아닌가요? 백신도 맞고 학버슨 감독님의 총알도 맞고. 죽지 않는 분 계세요. 죽지 않는 분. 예, 알겠습니다. 피닉 지수. 아 피닉 지수 그래요? 오. 괜찮은데요 피닉 지수. 피닉스죠, 피닉스. 피닉스. 아 피닉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올림픽 대표팀 벤투호까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해외파 시즌 마무리 네. 잠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결국은 추가골을 넣지 못하고 네. 자책골 하나 유도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리그 17골 10도움 뭐 역대 최고 기록이죠. 득점 4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야, 한국인 선수가 유럽 5대 리그에서 득점 4위를 한다는 건 차범근 감독이 그때 4위 했을 거예요. 17골 넣었을 때가. 그때 이후로 처음이죠. 그리고 또 페널티킥 골 같은 게 없으니까 그 한 골 또- 있죠. 한 골. 한 골이 한 골 있긴 하네요. 네. 그 골의 순도가 되게 높죠. 네. 네. 네, 그렇다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 시즌? 좀 주입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저 경력 뭐야? 아무도 안 도와줘. 맞으면 자르면 아무도 되고. 대골을 하지 않는 뽕 PD의 독백이었습니다. 토트넘 역사상 최초로 2시즌 연속 10-10. 텐텐. 제가 그래서 많이 워낙 득점 관련 공격 포인트 관련해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거 말고 좀 다른 시즌 스탯을 좀 갖고 와서 좀 설계해드릴 게 있어요. 일단은 토트넘 이적후 최다 경기 출전의 최다 출전 시간입니다. 오. 리그 이번 기준. 시즌. 진짜 많이 웬만해서 뛰었구나. 선발 뛰었으니까. 맞아요. 많이 뛰었어요. 리그 기준으로 올 시즌 37경기 뛰었는데 17, 18 시즌에 리그 37경기 뛰었던 거랑 같아요. 근데 17, 18 시즌에는
2,315분. 경기당 평균으로 치면 62.5분을 뛰었어요. 우리 그 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그 빼냐? 포체티노 감독 교체티노라고 불릴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항상 그 정해진 한 62, 3분 정도에 뺐던 양아들은 그렇죠? 라멜라. 왜 이렇게 별명을 잘 붙이지? 교체티노? 아 교체티노 처음 들어보세요? 웃기네. 근데 올 시즌에 경기 수는 똑같았는데 3,127분, 경기당 평균 84.5분을 뛰었어요. 다뛴 거네. 그렇죠. 지난 시즌에 83.7분 뛰었는데 더 뛰었고 지금 손흥민 선수가 프로 데뷔 이후 리그 경기에서 한 시즌에 3,000분 이상 뛴 게 처음이에요. 그 정도로 많이 뛰었다는 거. 그만큼 뭐 워낙 이제 후반에 교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활약이 좋았고 입지가 좋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가 다들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 시즌에 슈팅 수가 진짜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죠. 맞아. 그게 스탯으로도 좀 나오는 게 일단은 한 가지만 2015-16 첫 시즌에 손흥민 선수는 주전이 아니었어요. 그 시즌 스탯을 좀 제외하면은 처음으로 경기당 슈팅 수가 2개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두 개도 안 됐구나. 두 개도. 시즌 리그 평균이 제일 많을 때가 지난 시즌이었어요. 지난 시즌이 경기당 2.7개를 때렸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1.8개. 저희 절반 줄었네. 약간 무리뉴의 약간 수비적인 전술의 영향이 크겠죠. 그 다음에 뭐 처음으로 2개 이하로 내려왔는데 반대로 키패스가 늘어났습니다. 키패스가 처음으로 경기당 2개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이것도 거의 1.1, 1.34 뭐 이렇게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처음으로 2개를 경기당 평균 2개의 키패스를 했다는 거. 그 케인의 골을 많이 도왔죠. 케인의 골도 많이 돕고 이번에 도움도 최다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손흥민 선수가 골도 많이 아까 슈팅 수로 얘기하면 슈팅은 적은데 골을 많이 넣어서 결정력이 좋은 선수로 거듭났고 거기다 도움도 최다로 기록하고 키패스도 이렇게 많이 하면서 도움도 많이 하는 약간 전천 선수로 거듭났다라는 게 이 통계로도 딱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크로스도 시즌 역대 최다. 당연히 뭐 도움 역할을 좀 많이 했으니까 경기당 0.7개 크로스가 이게 거의 다 0.123. 그 전에가 최대가 0.3이었는데 2배 이상 늘었다는 거. 많이 늘었네요. 저는 뭐 이번 시즌 뭐 이런 스탯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 뭐 또 좋아진 거 생각하면 항상 매 시즌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처음에 퍼스트 터치 안 좋다 그러면 퍼스트 터치 좋아지고 뭐 위치 선정 안 좋다면은 위치 선정도 좋아지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그러니까 킥 중에서도 그 세트 피스 상황에서 코너킥도 되게 예리해진 것 같아요. 전에는 특히 뭐 에릭센 같은 코너킥을 전담한 게 거의 처음 아니에요? 이번 코너킥은 시즌에? 거의 에릭센 처음인 것 나가고 같아요. 나서 에릭센 나가고 네. 나서부터는 했죠. 그러니까 킥을 포함한 패스가 다 좋아졌죠. 음. 그러니까 도움도 많이 하게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골에만 전념하던 이제 지난해가 좀 그랬다면 올 시즌은 좀 공격 전체적인 스탯에서 다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슈팅을 이렇게 조금 때리고 가장 많은 골을 넣었고 또 도움도 가장 많이 도움도 했고. 많이 하고. 오히려 내려놓으니까 골도 많이 넣은 그런 거 그래서 같아요. 좀 더 축구를 더 잘하게 된 도사로 네, 거듭나는 더. 거죠. 축구 능력치가 더 업된 한 해가 아닌 한 완전체 시즌이니까. 선수로 좀 예, 거듭났다라고 맞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제 벤투호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벤투호에서 황의조의 도우미 역할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이후로 예, 그래서 좀 더 그 골을 넣는 공격수 역할뿐만 아니라 좀 더 도와주는 경기를 네. 운영하는 게임 메이커의 그 눈도 벤투호에 들어오면서 더 동료들을 활용하는 그 능력이 더 좋아지지 않았나. 아시안 게임 이후로 약간 도움하는 재미를 들렸다라는 평가도 많이 있어요. 그런 네, 맞아요. 네, 대표팀에 오면은 앞에서만 혼자서 한다고 골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만 앞서 나가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나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잘 활용해서 동료들을 활용해서 하는 플레이 맞아. 그런 것들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해리케인이라는 뭐 환상의 짝꿍을 만났고, 만났고. 그다음에 또 다른 또 스탯 하나 갖고 왔는데요. 리그 시즌 평점. 우리가 평점 워낙 많이 네, 많이 하잖아요. 매기죠. 아, 근데 시즌 평점이 7.27로 역대 최고로 높습니다. 오. 7점이 지금 굉장히 높네요. 네. 평균이 예. 근데 뭐 골을 넣지 않는 경기에서도 평점이 넣었을 좋은 경기가 많았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7.27을 유럽 5대 리그 전체로 제가 봤더니 전체 43이에요. 오. 유럽 5대 리그 전체에서 와. 시즌 평균이 그럼 1위는 1등은 몇? 메시 정말 그냥 뭐 축구의 할 말이 달인. 없다. 예. 8.52. 와. 와. 신이네 신이야. 또 누구? 2위. 아 그럼 한 자, 10위는요? 성윤 기자가 열심히 그 전 선수 다 이기셨잖아요. 10위. 여기까지만 하죠. 이미 레반도프스키. 오. 오 맞았어. 아 맞췄다 한 건 했다. 네. 8.07. 최근에. 8.07.
아. 3위까지만 맞추고 갈까요? 레반도프스키는 아니, 골을 골수- 워낙 많이 넣으니까 골 넣으면 일단 어. 평점 높을 건데 골을 그렇죠. 너무 많이 넣었어요. 3위만 맞추고 갈까요? 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3위? 해리케인 오 7.79. 맞아요? 네. 오, 진짜요? 네. 아니 해리케인이야 평점 뭐, 3등을 데리고 이렇게 득점왕과 유럽 도움왕을 했는데 뭐 득점이 낮을 수가 없죠. 이게 대상이 높네. 전체 1,560명이 대상이에요. 최소 19경기 이상 뛴 선수들의 평점만. 왜냐면 19경기가 이제 리그 전체 38경기 절반을 뛰어야 이 정도 평점이 좀 스탯이 나오는 거라서 19경기 절반을 소화한 선수가 1,560명인데 그중에 손흥민이 43위 와, 이렇게 된 높다. 거고요. 황의조 선수는 6.61로 859위. 이강인은 6.61로 870위. 은근히 높네요 이강인 선수가. 네. 많이 못 정우영- 뛰었는데 정우영이 6.39로 1341위. 많이 찾았네요. 그만하죠. 마지막 하나만. 1분 안에 끝낼게요. 황희찬? 이거는 되게 의미 있는 거라서. 이미죠. 그래가지고 저는 의미 있는 거면 가르쳐주지 말아야지. 당황했잖아요. 이 스탯 찾다가 욕심나서 한 가지 더 찾은 건데 유럽 5대 리그 전체에서 손흥민 선수가 0.003%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지? 0.00 0.003%? 아니요. 0.0 아, 그 분야가 있다고. 네, 아, 분야가 있습니다. 슈팅 대비 골수. 아니요. 이거 바로 말씀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리그 올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텐텐을 한 선수가 0.0003%. 아 그래요? 어. 이게 텐텐이 되게 어려워요. 어렵죠. 아까 초반에 선배가 얘기했지만 2시즌 연속 텐텐 텐텐. 리그 텐텐하게 최초,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 최초잖아요. 올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텐텐을 한 선수가 9명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유럽 누군지 물어보려고 그러지 뭐 이런 거 하지 마요. 손흥민, 케인, 브루노, 루카쿠, 미키티리안, 요렌테, 아스파스, 밀러, 데파이 이렇게인데 대파이 잘. 이거는 유럽 5대 리그 전체 한 경기라도 출전한 선수면 2,824명이에요. 2,824명 중에 9명. 통계 0.003%. 집착하는. 알겠습니다. 끝. 네. 통계왕. 통마. 이제 그리고- K리그 알아서 하시고. 자, 황의조 선수도 의미 있는 시즌을 보냈습니다. 12골. 박주영의 최다골. 그러니까 네. 프랑스 리그 최다골 기록하고 타이를 이뤘죠. 한 단계 올라선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팀의 주포로 확실하게 자리를 매김 했는데 보르도가 계속 있나요? 계속 뭐 어떻게 됐나요? 인수할 구단 또뭐 아, 기억 찾는다고 분위기 그러죠. 나왔던데. 4월 달에 대주주가 지원을 철회했어요. 킹스트리트라는 대주주가 있는데 음. 거기서 지원을 철회하면서 구단이 이제 파산 위기가 겪게 된 거죠. 이대로 가면은 1부 리그에서 강등됩니다.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시간 기준으로 어젠가 그제 하루 이틀 전에 그 인수 의향서 제출 마감 시간이었어요. 마감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6개 기업에서 냈다라고 하는데 오, 인기 많네. 인수하겠다. 그 중에 2개가 보르도 지역 기업이고 나머지 4개가 이제 해외라는데 그 중에서 하나 소개된 게 뭐냐면은 중국의 푸신 그룹입니다. 중국이야? 네. 어, 여기를 좀 유력하게 보고 있는 중국 언론도 머니. 많아요. 돈, 예. 네. 왜냐면은 중국의 푸신 그룹이 울버햄튼을 인수한 푸싱이에요 또 팀이에요. 이름도 예. 푸시하고 있는 데가 와, 머니. 푸싱. 그러니까 푸싱하고 있는 데가 푸싱. 아 푸싱. 아 네. 그렇죠 그렇죠. 푸시 베이베. 잘못 들었네요. 네. 근데 푸신 그룹이 2015년에 보르도 인수를 한번 추진했던 데예요. 추진했고 당시에 보르도 레전드인 지네딘 지단 감독을 안 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했던 건데 보르도 인수가 그때 무산이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울버햄튼 2016년에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을 인수했어요. 푸싱이. 네, 푸싱이 지금 현재 현재도. 울버햄튼 네. 근데 이 푸싱 그룹이 와인 사듯이 그냥 네, 구단을 그런가요? 사네. 구단을 사네. 포르투갈의 돈이 많다. 대형 에이전트 멘데스라고 있어요. 거기랑 이 손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울버햄튼이 올 시즌 경기력도 좋고 했잖아요. 포르투갈 주력 선수들을 많이 울버햄튼 데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르도도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되면은 강해질 수 있겠네요. 좀 투자 많이 하고 포르투갈 선수들 많이 데려오고 아무래도 하지 보르도 않을까라는 입장에서는 생각이 들고. 좋네요. 지역 기업보다는 네, 좀-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게 구단의 경기력을 위해서는 낫지 않을까. 황의조 선수가 계약 기간이 2023년 6월까지예요. 23년 6월. 23년. 이렇게 잘하세요? 당시- 스포츠 투나잇에서 했거든. 당시 4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주합회. 2시즌 남았거든요. K리그 분석하랴. 네, 해외리그까지 보느라고. 주말 앵커 하랴. 당시 이정료가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그것까지는 안 그거 했는데. 네. 묻지 말고 그냥 하세요. 진행하세요. 좀 짜증나셨는데. 시간이 네, 26억이었는데요. 지금 프랑스 언론에서 황의조 선수 이정료로 전망하고 있는 게 135억 원. 우와. 2시즌 만에 5배가 뛰었죠. 코인이네. 보르도가 뭐 인수 기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 정도 금액이면 지금
이적할 수 있다라고 보내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샀어야 했는데 이러면서. 자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마지막 경기에서 선발 출전했잖아요. 네, 뭐 역시 살아 있던데요. 뭐 네 드리블 이광인 선수 이런 부분. 임팩트 있는 어. 마지막 경기 했죠. 음. 하지만 그 현지 언론은 지금 거의 떠나는 구단과 걸로? 작별을 했다라고 보도하고 할 정도로 음. 거의 이적이 확실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적 물망에 오르는 팀은 없고. 울버햄튼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 울버햄튼. 네, 또 나왔네. 울버햄튼이 원하는 선수라고 푸싱에서 공식으로 나오고 또? 있고요. 네. 어. 그래서 지금 프리미어리그 팀에서 노리는다는 얘기도 있고 프랑스 팀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강인 선수는 거의 뭐 이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이적 잘해서 경기 많이 뛰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시즌이 뭐 손황 이 92년생 라인은 정말 잘 되는데 뭐 이강인, 황희찬, 뭐 이승우 선수까지 경기 좀 많이 못 뛰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아무도 대꾸를 안 합니다. 이승호 선수는 또 오랜만에 올림픽 경기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뭐. 그렇죠. 사실 이제 김학범호에서 이제 벤투호의 선수들을 뺏기면서 이 선수들을 또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걸 수도 있죠. 이승우 선수의 발탁은 약간 의외였던 것 같기도 해요. 너무 경기를 못 뛰었기 때문에. 마지막 테스트이지 않을까. 정말 그렇죠. 최종이죠. 그래도 네. 한번 보자 마지막에 이름값이 있으니. 큰 대회에서 잘해줬던 선수기도 하니까요. 자 K리그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네. 간략하게 가장 화제가 됐던 건 역시 전북의 충격패였죠. 네. 세징야의 극장골 맞죠? 네. 설마 했는데 진짜 그 극장까지 패배를 아니고 모르는 72분. 팀이 패배를 몰랐고 승리가 없던 팀이 승리를 못했던 그런 경기였죠. 자 아까 그 전북은 근데 이번 경기에 좀 악재가 많았어요. 구스타보 바로 이승기가 부상이었어요. 큰 부상은 아닌데 구스타보 바로 이승기 선수는 경기 흐름을 확실하게 바꿔줄 수 있는 정도의 선수들이거든요. 이 선수들이 없고 대구의 역습을 워낙 대구 역습이 강하니까 막겠다는 생각으로 김상식 감독이 3백을 했는데 그게 패착이었죠. 왜냐하면은 3백의 핵심은 가운데 3명의 수비수들뿐만 아니라 양쪽 윙백 선수들이에요. 이 선수들이 위로 왔다 많이- 갔다 해주면서 이 공수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번에 전북의 3백의 윙백으로 쓴 선수는 22세 이하 박진성이라는 선수랑 이번에 올대 뽑힌 이유현 선수거든요. 반면에 대구는 확실한 카드가 있죠. 같은 3백이어도 오른쪽에 정승원이라는 선수가 있죠. 그 선수들의 경기력 차이가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경기를 결과를 바꾼 거고요. 경기는 근데 전북이 점유율은 앞섰어요. 대구가 항상 그래요. 점유율은 떨어지는데 슈팅 수 많이 때리고 그러니까 유효슛 대구 많이 페이스에 때리고. 말렸다는 얘기. 그렇죠. 딱 그렇게 된 경기죠. 특히 대구의 골 장면만 봐더라도 대구의 이번 시즌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는데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 좀 재미있게 소개해드렸던 선수 김진혁 선수 기억하시나요? 네. 네. 수비수에서 공격수 왔다 갔다 수비수 했던 선수. 자주 바뀐다던. 이번 골 장면 보면은 고라니 최훈 골키퍼가 킥을 하죠. 그거를 김진혁 선수 헤딩 되게 잘 따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헤딩으로 떨궈주고 에드가가 잡자마자 원터치로 전진 패스를 찔러줍니다. 그리고 세드가 달려가서 세드가 저기 누구죠? 세진야. 세징야. 퓨전했죠. 애징냐인 줄 알았어. 아니 에드가랑 세진야랑 세진야 합쳤어. 세징야는 합쳐서 세드가라고 부르거든요. 네. 세드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그 역습 과정이 거의 7초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대구는 항상 그 역습 과정이 막 맞아요. 10초 안에 끝난다. 그렇죠. 약간 이런 게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북이 뭐 속수무책으로 당한 음. 거죠. 10초인데 오케이 할 거야. 백승호 선수는 아직까지 어때요? 큰 화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도 이제 임팩트가 올림픽 없어요. 대표팀에 뽑혔는데 이승우 선수와 함께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더 안 되나? 중앙 수비수 쪽에 예전에 이제 손준호의 공백을 못 메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시즌 보면 쿠니모토도 전 시즌보다는 좀 폼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아무튼 그리고 이번에 또 많이 나왔던 게 막 전북다움을 잃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이때까지 그래도 경기력이 조금 뭐 부진해 보일지라도 이렇게 꾸역승을 했는데 이번에 3연패를 하면서 좀 전북 팬들은 화가 많이 나지 않나. 벌써. 일단은 일류첸코가 잘 나가다가 최근에 부진합니다. 네. 이게 너무 쏠리는 거죠. 일류첸코한테 경기력이. 왜냐면 김승대도 계속 이번에 같이 선발 출전했는데 부진하지. 지금 그 구스타보 바로 지금 부상 중이지. 이런 식으로 일류첸코에게 좀 많이 쏠린 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북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22세 이하 카드가 너무 약해요. 그러네. 뭐 수원, 포항 이런데 울산 22세 선수들이 잘하는데 전북의 22세 이하 선수 누구 들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러네요. 거기다가 전북이 전반적으로 선수들 연령대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약간 그 전북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선수들 단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주축 선수들의 연령대가 높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올 시즌에 그게 유독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뭔가 일정이 영한 워낙- 팀의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전북이 노련한 팀의 느낌은 많이 그렇죠. 나는데 영한 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전북이 과연 어떻게 영입을 할까? 음. 지금 전북 왼쪽 측면 수비수 좀 영입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또 영생고 뭐 콜업 한다는 얘기도 뭐 들려오고. 그건 못 들어봤고요. 아니 저는 못 들어봤어요. 기사 본 것 같은데. 기사 봤어요? 네, 네, 기사 봤어요. 아, 네. 네. 김상식 감독이 매 경기 그 엔트리 그 베스트 11 바꾸면서 그렇죠. 예, 포메이션을 변화를 주는 부분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 부분 지적하는 기사들도 좀 있던데.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할 때는 괜찮은 포인트라고 보는데 지금은 챔피언스 리그가 6월 달에 이제 버블도 열리잖아요. 그 전까지는 리그에 집중할 때는 그럴 필요가 필요가 있을까라는 있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결과가 안 좋으니까 또 이제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원인으로 꼽는 건데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그 들었습니다. 부분이 결과가 좋으면은 야 이렇게 역시 선수 체력 팔색조 아끼면서 전술. 막 그렇게 나오죠. 역시 잘 짜. 신의 말했을 용병술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플랜 B에 플랜 C까지 아니 있다. 다 너무 결과론적이야. 그렇죠. 플랜의 끝은 어디 뭐 이런 거죠. 자 상식 그리고 플래너. 울산이 이제 윤빛가람 선수 기가 막힌 프리킥으로 아 포항 동해안 더비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이겨 포항이 주었어. 중요한 중요한 경기를 2경기 연속으로 이겼죠. 그러니까요. 전북전과 이런 또 분위기 포항전. 좋죠. 이 경기 포항이 잘했어요. 경기는 포항이 잘했어요. 근데 울산이 제가 알기로 후반 중반 이후까지 유효 슈팅이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 이 경기 제가 오랜만에 저거 뭐지? 라이브. 백신 주사 맞고 집에서 개개대면서 잡아서 살살 이제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그죠? 그 봤는데 또 하성룡 기자의 포항 사랑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자, 시작하시죠. 울산 이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아니, 잘했는데 김기동 감독이 방끝 차이로 졌다라고 하는 게 표현이 맞아요. 윤빛가람 선수의 그 프리킥 한 방.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포항은 프리킥 신진호 선수의 프리킥이 골대 맞고. 아 진짜 극적인 장면이었죠. 또. 네. 마지막에. 이 경기에서는 울산이 전북을 4대 2로 이겼잖아요. 4대 2로 이긴 라인업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 기운을 좀 이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울산 선수들의 약간 전북전은 좀 확실하게 센 경기였잖아요. 네. 약간 많이 지친 모습이었어요. 울산 선수들이. 그래서 전반에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후반에서야 이제 김인성하고 이동준을 넣으면서 조금 팀의 기동력이 좀 살아나기 시작했던 건데 반면에 포항도 이 부분을 알고 있었는지 후반에 타깃을 맞췄어요. 네. 송민규, 아, 타시, 역시 크베시치 김기동 선수 감독이 이런 걸 잘해. 팀의 핵심 송민규, 타시, 크베시치 세 명을 다 선발해서 뺐어요. 후반이었어요. 그래서 이 팀 두 팀의 승부는 후반에 확실히 갈렸는데 후반에도 포항이 경기는 더 잘했지만 그 프리킥 한 방, 프리킥도 한 방이긴 예술이었어요. 네. 윤빛가람 참 잘 차. 사실 뭐 그 중계 장면에서 나왔지만 그 페널티 박스 바로 바깥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가까우면 또 어렵다고 이렇게 벽 넘기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좀 뜨거나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근데 그냥 거기를, 그냥 파포스트로 밀어놓더라고요. 그 동료들이 수비벽을 흔들어줬죠. 순간적으로 차기 직전에 거기서 수비벽 앞에 있다가 빠지면서 그 공간을 만들어줬고 네. 그대로 거기로 쏙! 밀어넣었죠. 골키퍼가 방향을 예측하고도 손댈 수 없는 궤적으로 갔는데 윤빛가람의 이제 킥은 진짜 지금 최고 전성기에 올라오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K리그의 작전도 예술이었잖아요. 딱 그 포항 수비벽 빈 공간에 네. 두 명의 선수 이청용, 벌려주고. 김태환 선수였나요? 이청용, 김태환이 있는데 딱 차는 순간 이청용 선수가 딱 비키고 김태환 선수 안고 그 사이로. 그게 잘 안 될 때는 비키는 선수 머리 맞고 아파 땡기야. 자존심 상해. 네. 근데 그게 이제 윤빛가람의 킥의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정확히 믿고 뚫었던 할 수 거죠. 있는. 저는 그리고 이게 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요새 그 프리킥 벽 세우면은 눕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번에 안 눕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윤빛가람 선수가 깔아서 차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약간 함정 카드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그 포항에 있는 맨 끄트머리에 있는 선수가 윤빛가람 선수가 차자마자 바로 골문으로 달려가더라고요. 그 약간 깔아차는 걸 의식했는지. 아무튼 뭐 윤빛가람 선수가 그런 함정 카드에도 걸려들지 않고 본인의 소신껏 진짜 잘 바깥쪽으로 차더라. 밀어넣는 게 진짜 잘 차지 않았나. 저는 울산 딱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울산은 버티는 힘이 생겼어요. 지난 시즌하고 달라진 점이. 지난 시즌에는 마지막에 뒤집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많았죠. 맞아.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도 그랬고. 그렇죠. 최근 세 경기 보면은 세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매치였어요. 수원, 전북,
포항이었거든요. 수원전에서 1대0으로 지다가 후반 막판에 동점골 넣고 비겼고 전북전에선 2대1로 역전을 당했다가 또 그걸 4대2로 승부 뒤집었죠. 거기 그 경기에서도 윤빛가람이 2도움을 기록했어요. 이번에도 포항전도 경기는 밀렸는데 그 한 방으로 그쵸. 이렇게 질 경기는 비기고 비길 경기는 이겨주는 이 버티는 힘이 확실히 울산이 생긴 느낌이다. 홍명보 감독님이 지난 그 전화 인터뷰할 때 딱 이 부분을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뭔가 팀 스피릿적인 부분에서. 네. 이정찬 기자의 원팀 리더십이 도움됐다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수원은 광주를 4대3으로 이겼습니다. 이 경기도 이 이 정말 경기 진짜 화끈했는데 이기재 선수 진짜 극장 프리킥 앞에 골들 다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극장 프리킥이었어요. 이걸로 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거 하나 임팩트가. 보고 뽑아도 될 정도로. 진짜 킥 잘 쳤. 근데 저는 여기서 다들 이기재 선수 얘기는 아까도 많이 했으니까 네. 나왔는데 저는 한 가지 또 본 게 김태환 선수의 스로인을 재발견이에요. 멀리 던졌던. 진짜 예전에 현영민 선수가 대표적인 아 머리 투석- 던졌죠. 이거 뭐라고 하죠? 투석기라고 했었죠. 이거 되게 델랍 힘들던데. 예전에. 던지는 거. 델랍 선수 유명하죠. 시티에서. 이번에 김태환 선수의 스로인으로 2골이 나왔어요. 김태환 아, 선수가 골이었나요? 스로인 한 개 헤딩 2번 거쳐서 김민우 선수 왼발 슛 때린 거 그거 하고 두 번째 김건희 김건희 선수 선수. 골은 김건희 선수 골은 어시스트일 거예요. 그게 네. 김태환 선수가 롱스로인 한 게 아예 골대 앞으로 떨어졌고 그 김건희가 잡자마자 터닝 슛 했거든요. 수로인 연습 많이 하시나? 오 되게 저는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다.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하성룡 기자가 꼭 얘기하고 싶다고 했던 수원 FC 경기 인천과 2대2로 비겼는데 여기도 재밌었죠. 박지수 선수 뭐 반칙도 있었고 저는 뭐 그 특히 무릴로 피닉스. 라스 피닉스 피닉스가 드디어 또 다시 퇴장. 과연 살아날까요 이 퇴장? 안 살아나겠죠. 못 살아나겠죠. 김천으로 가는 이거는 피닉스. 거의 핸드볼이 너무나 명확해서 명확하죠. 왜냐면 몸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 너무- 근데 왜 그러지? 뭐가 씌었나 봐요. 자, 그럼 피닉스 얘기부터 해보면 경기 전에 또 이벤트를 합니다. 행운 소금 맞아, 천일염 맞아. 이거요? 소금을 액땜한다고 팬들에게 액땜한다고. 액땜한다고 팬들에게 행운 소금 400명의 팬들에게 돌립니다. 선물할 근데 게 이 아니라 경기에서- 선물을 받았어야 됐네. 이 경기에서 또 퇴장이야. 본인 몸에 뿌렸어야 돼. 이게. 경고 누적으로 마지막에 핸드볼 내주고 페널티킥 내주고 퇴장. 말만 안 할게요. 18경기 8경고 퇴장 3회 페널티킥 4회 1자책골 53개 2부활 끝. 이런 근데 이런 기록을 갖는 선수도 요것도 한번 찾아봐야죠. 기록. 이런 피닉스가 적이 유일한 거 있을까? 아니에요? 지금 경고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K리그. 아. 2위가 5개예요. 공동 2위 그룹이. 와. 근데 이게 해프닝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 이게 경기력으로 생각을 해야 아니, 될지. 근데 너무 이게 반복되니까 이 정도 되면은 처음에 좀 웃어 넘길 수가 있었는데 이쯤까지 약간 걱정이 많이 되기도 근데 시작한 것 핸드볼도 같아요. 유독 많이 몇 번 그렇죠. 몇 그쵸. 번. 물론 이제 그 번복된 경우 번복이 네. 아니라 50 50이라고 한 한정된 건 경우도 있지만. 있었지만 굉장히 많이 연루가 되는 걸 보면 이쯤 되면 이건 능력이죠. 그리고 퇴장으로 한 경기 못 뛰잖아요. 그게 이번 주말 A매치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죠. 그리고 군대 갑니다. 나 군대 간다. A매치 마치고 6월 21일 날 바로 입대해요. 그래서 수원 FC는 이 마지막 경기를 핸드볼 퇴장으로 끝낸. 근데 음. 글쎄요. 스트레스 받겠어요. 이게 뭐 선수가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당연하죠. 그렇죠. 네. 어쨌든 이런 것들 자꾸 이미지가 이제 이렇게 어느 그쵸. 정도 지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표팀에 가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네요. 아니, 박지수라는 지수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고요. 올림픽에서도. 네. 수원 FC의 근데 요새 핵심은 라스예요. 그렇죠. 우리가 리포트도 하긴 했는데 라스가 최근 4경기 연속골을 비롯해 7경기에서 6골의 도움 2개를 기록했고요. 와. 5월 달에 최고로 폼이 좋은 K리그 선수예요. 이번 경기에서도 한 골 한 도움을 했었죠. 그렇죠. 한 골 한 도움했고 페널티킥 1실축이 있었고요. 페널티킥 골대 맞는 깡 하면서 5월 달에 다들 주민규 선수를 많이 기억할 텐데 아, 폼이 네. 좋은 선수로 5월 달에 주민규 선수는 4골 넣었습니다. 라스는 5골 넣었습니다. 지금 라스가 지금 K리그에서 가장 폼이 좋고 제가 지지난주에 나왔을 때 방출 위기 겪었다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워낙 안 좋아서. 근데 최근에 좋아진 이유를 제가 인터뷰하면서 들어보니까 12월 달에 무릎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시즌 초반이랑 뭐 한 4월 달까지만 해도 그 무릎 때문에 제대로 100% 뛰질 못했던 거예요, 본인이. 그러다가 이제 무릎 통증이 없어지고 몸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5월 달부터 골잔치를 이제 벌이기 시작한 거고. 라스 그 전북대 이름이 뭐였다 그랬죠? 벨트비크. 아, 벨트비크. 라스 벨트비크였죠.
라스. 그리고 무릴로 선수랑 호흡이 워낙 좋은 게 전북에 있을 때부터 워낙 친했고 지금 수원 FC에서 룸메이트예요. 워낙 둘이서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호흡이 그래도 잘 맞는데요. 이거 이번에도 그래서 그 라스 선수가 골 넣고 세리머니 할 때 둘이 네, 막 악수 악수하는 세리머니. 세리머니 했잖아요. 아주 뭐 죽이 잘 맞지 않나. 그리고 라스 선수 세레머니의 이 시그니처는 요새 이거 스파이더맨. 아들. 그게 아들이 지금 같이 있다가 가서 네덜란드에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영상 통화를 하는데 아들이 스파이더맨을 꽂혀 엄청 있구나. 좋아해서 스파이더맨 세레머니를 요청을 했대요. 아. 그래서 이걸 요새 하고 있는데 아들한테 리액션 반응이 오는 게 너무 연기 못한다고. 아. 맨날 혼나고 아들한테 있구나. 혼난다고. 이 라스 선수 몸에 문신이 거의 거미줄처럼 그렇죠. 얽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나중에 날아갈 수 있어요. 문신 이렇게. 그걸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몸에 2마리의 호랑이가 있다고 해요. 아들과 딸이 있어서 그 지금 그 호랑이를 점점 완성 두 번째 호랑이를 완성해 가고 있는 단계. 한 마리는 아들 거, 한 마리 딸 거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그게 계속 시간을 들여서. 네, 문신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되게 크게 있나 봐요. 등에 되게 큰 호랑이가 하나 있어요. 무서워. 나중에 처지는데. 처진 호랑이. 처진 호랑이 될 것 같은데. 안타깝네. 그렇구나. 잘 근데 아들, 지워지는 걸로 새겼어야 될 것 같은데. 아들 딸 생각해서 음. 멋있는 아빠네요. 자, K리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네. 자, 그리고 축덕을 이제 A매치 휴식기 전에 마지막으로 토토? 네, 토토로 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 경기네요. 인천 전북의 SBS 중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중계 누가 해요? 배성재, 최용수 감독님 그리고 장지현 해설위원님. 네. 배성재 아나운서요. 너무 선배 이름만. 배성재 프리랜서. 네, 프리랜서 합니다. 이거 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인천 전북. 전북 연패 깨야죠. 저 무승부. 전북. 전북. 제주, 울산. 저 울산. 네, 제주도 잘하겠는데. 무승부. 제주 한번 걸어봅니다. 무승부 할까? 주민규에게 한 표. 성남 대 수원 FC. 전 수원 FC. 저도 수원 FC. 근데 성남이 또 수비. 저 성남. 성남. 오. 뮬리치. 라스가 이제 약간 좀 쉴 때 됐습니다. 자, 서울대 수원입니다. 슈퍼매치죠. 슈퍼매치네요. 제가 수원. 갑니다. 서울 이깁니다. 수원. 그럼 수원입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수원이죠. 가서요? 네. 수원. 수원. 네. 자, 대구 대 강원입니다. 대구. 저 이번에 무승부 없이 가겠습니다. 저희 무승부입니다. 요새 주바페 촉이 좋은 것 같아서 따라가고 있어요. 다 강원 틀리겠는데? 주 앞에 다른 길을 가겠어. 자, 마지막 포항 대 광주입니다. 무승부. 포항입니다. 포항. 저도 포항이에요. 저 무승부 하나도 안 걸었어요. 처음이에요. 슈퍼매치. 자, 오늘도 즐거운 축덕수덕.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